사실 그 법의학자분들은 질식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취재하다가 어머님께 들은 말로는 셋째도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1419회 계단과 사큰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를 맡은 김재환 PD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도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1한국인 박종현 씨의 아내 가나코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종현 씨는 줄곧 자신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검찰 측에서는 박종현 씨가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어떤 목 부분에 질식이 일어나서 사망했다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 소견이 이제 박 씨의 주장에도 부합하고 검찰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상황이라서 뭔가 진실이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2022년에 최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다시 유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박종현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1년을 받았고요. 지금 8년째 복역 중에 있는 상태인데 줄곧 자신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다른 팀으로 옮긴 이현택 PD가 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상태였거든요. 이현택 PD가 편지를 주고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종현 씨가 방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파기환송이 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방송을 통해서 일본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결코 아내를 죽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방송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도리에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저는 결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중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신진주 작가님께서 계속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팔로우를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다시 예기치 않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박종현 씨가 방송 취재에 응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종현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편집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통 새벽 5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부인 가나코한테서 약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이제 우울한 내용의 메일들이 계속 왔어요. 그런 메일이 와서 오늘은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소보다는 빠르게 이제 1시에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코가 창난 상태에 빠져 있었고 1층 침실에 있는 아기를 이제 죽이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1층에 이제 아기에게 접근하는 부인 가나코를 이제 떼어내고 뒤에서 엎드린 자세로 이제 제압을 했다. 박종현 씨는 그 제압이 된 상황에서 넷째 아이를 안고 2층 방으로 이제 피신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밖이 좀 진정되었다고 느껴서 문을 열고 나와보니 계단에서 목을 맨 아내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재킷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재킷을 풀었더니 약간 숨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이제 알게 되거나 목격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목을 맸었던 재킷을 숨기고 처음에 위협을 했었던 그 칼자루를 씻어서 부엌에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게 진술한 바로는 처음에는 계단에서 떨어진 걸로 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에 다시 진술을 할 때 아내가 계단에서 목을 메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기 경찰이나 검찰이 박종현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가나코의 문자들을 받고 통화 중에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듣고 거기에 분노해서 박종현 씨가
집에 귀가를 했다. 그리고 아내를 1층 침실에서 뒤에서 끌어안아서 이제 목을 조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준 핵심 근거는 1층 침실에 남아있는 소변 자국, 그다음에 이제 혈액과 타액이 섞여 있는 방울들이 이제 매트리스 위에 있어서 이 장소에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코를 박종현 씨가 계단 위로 끌고 왔고 거기에서 이제 굴러 떨어뜨리는 식으로 사고사로 위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집안에 굉장히 증거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그 이불의 소변 흔적이나 체액 등이 검찰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금도 질식할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타액, 혈흔 혼합이 된 방울들도 질식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질식할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질식사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법의학자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금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그냥 어떤 질식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아이를 4명 출산한 여성이기도 했고 칼을 들은 상황을 제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격렬한 몸싸움은 예상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서 뭔가 누르는 형태의 자세가 나왔을 때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하고 혈액, 타액, 혼합 또한 질식 상황에서만 나오는 소견이 아니라 그냥 격렬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소견만으로 타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질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에서 혈액이 섞인 타액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냥 검찰에서 주장하는 질식의 단계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소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프에도 타액, 혈흔, 혼합이 배출된다 뭐 이런 상황은 묘사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질식을 유발하는 과정이 격렬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타액, 혈흔, 혼합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그 법의학자분들은 타액, 혈흔, 혼합이 질식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혈액과 타액의 혼합이 질식사의 어떤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아내의 몸에 났던 상처, 이마에 난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또 중요한 논쟁 부분이었잖아요. 전문가들은 언제 생긴 상처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망 당시 부인의 몸에 보면은 특징적인 상처가 이제 이마, 그 다음에 이제 턱에 찰과상이 있었는데요. 검찰의 주장은 이마 상처의 경우에는 박종현 씨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사고사를 위장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가 발생했다. 그리고 박 씨 측의 입장은 본인은 이제 피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마에 상처를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박 씨는 알고 있는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마의 상처에 생활 반응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검찰 측은 이마의 활력 징후, 생활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가나코한테 생긴 상처다. 그러니까 추락사로 위장할 때 생긴 상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의학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봤었을 때는 명확하게 생활 반응이 있는 상태의 상처. 생활 반응이 맞고요. 생활 반응이 맞다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안쪽에 상처 범위가 좀 적었다. 두피의 바깥쪽 가장 안쪽 막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마의 상처 말고 혹시 턱에 대한 상처를 또 추측하는 게 있었을까요? 턱 아래의 찰과상은 그 계단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턱 아랫부분이 닿으면서 턱 밑에 큰 찰과상이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는 여기 턱 밑에 상처가 생기려면 오히려 이제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돌출 부위, 그러니까 광대뼈나 코나 턱 밑 이런 곳들이 더 큰 상처들이 있어야 된다. 그곳이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턱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찰과상은 좀 생기기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맡겨봤거든요. 맡겨보았더니 이제 바닥면에는 턱 밑이 닿지를 않고 그렇게 끌고 갔을 때 얼굴이 완전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서 오히려 볼 쪽이 바닥에 닿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학자분들의 자문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턱 밑에 상처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결과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 씨가 2층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칼을 꺼내 들 정도의 심각한 착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기보다 뭔가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뭐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호 교수님도 그런 맥락의 언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산후 우울증 상태고 굉장히 어떤 움직임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움직이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 사망이 이르는 과정에서 의미 깊게 해석하겠다?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계단에서 그렇게 발이 닿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가나코 씨가 했던 방식대로도 사망이 이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나코가 계단에서 사망했다는 방식을 사실은 제가 직접 해봤었어요. 해봤었는데 바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법의학자분들께 그 박종현 씨가 기억하는 방식의 가나코의 사망 자세에 대해 자문을 구해봤더니 그러한 방식으로도 가나코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망 과정에 대한 묘사를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방식이 자칫 잘못해서는 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 가나코의 계단에서의 사망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제작진은 검증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킷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게 만약에 박 씨의 주장처럼 사망에 어떤 사용했던 도구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과학적인 자문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 재킷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됐거든요. 박지선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박종현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박지선 교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매듭에 대한 질문에서 의외로 매듭이 쉽게 풀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7개 한정으로 나왔던 상품이라고 합니다.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재킷을 구하는 건 어려웠으나 최대한 어떤 혼방률이나 그 원래 그 재킷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해서 박종현 씨가 진술했었던 상황에 대한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한 자켓으로 실제로 그 박종현 씨의 진술처럼 매듭이 묶여지고 그게 실제로 쉽게 풀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 이후에 가족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아이들은 바로 시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의 4, 5개월 가까이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로 이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좀 일부 조사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사카에 계셨던 종현 씨 어머님이 아이 4명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씨가 편지를 상당히 많이 써요. 편집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글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편지에 따라서는 아이들 말에 따르면은 120페이지씩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파파스쿨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모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도 있고 최대한 뭔가 편지를 통해서 부모의 부재를 좀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게 또 첫째는 그날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들은 아예 그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첫째가 당시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의 기억은 死んじゃった日に夜パパがフータを抱いて子供部屋のそこのドアの前で立ってた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覚えてます。 뭐 신빙성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취재하다가 어머님께 들은 말로는 셋째도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아빠를 못 보게 된 그날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기를 재우고 있었던 거를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때는 이제 히나타는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셋째가 4, 5살 정도 됐었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빙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코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했던 내용이 방송에 담겨 있었는데 그 아버지나 혹은 다른 가족들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매우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일단 가나코 아버지의 입장은 내 사위가 가나코를 죽이지 않았다, 내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명백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도 제출을 하시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방송 취재에는 응하지는 못하셨어요. 일단은 90세가 넘는 나이시기도 하고 가나코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위의 어떤 무죄를 밝히고도 싶지만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나서서 응하게 될 때는 자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또 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방송에 나와서 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 법의학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일본의 법의학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일본의 법의학자분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법의학자분, 그러니까 이와스 교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그냥 이런 민감한 내용이 방송에 나가도 되느냐. 자기는 상관없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의 내용은 뭐냐면 もちろん法医学日本の方が韓国より先に取り入れてますけども、まあこの何十年かはあんまり発達してこなかった歴史があって、県によってというかほとんどの県が法医学教室一つしかなくって、結局その日本の法医学が発達しなかった影響がかなりあって。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한 집단에서 여러 명이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제 부검도 이루어지고 그런 국가수 시스템을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국가수 같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현마다 한 명의 법의학자가 어떤 모든 자문을 내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떤 의견을 모으거나 이 법의학자가 좀 이상한 자문을 내는지에 대한 견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일본 법의학이 약간 도태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이와세 교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의 유죄율이 99.8%나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의 유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의 의견을 신뢰한다. 검찰이 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소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훨씬 존중해 준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8%의 유죄율이다 하니까 와 이렇게 높나?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유죄율을 찾아보니까 한국도 사실 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사실은 기소되는 경우에 유죄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0.2%랑 3%의 어떤 그 공간은 좀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 일본 검찰이 정말 입증할 수 있는 것만 기소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재판의 결과가 검찰의 기소에 과도한 신뢰를 주고 있을 수도 있겠다.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편이 기소된 지가 8년이나 지났는데 처음에 유죄 형량이 11년으로 나왔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3년 뒤에면 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야마모토 변호사, 박씨 측 변호사가 이제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피고인을 오랫동안 수감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하느냐 피고인의 이익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한국의 자문을 받아봤더니 한국은 구속시켜놓고 6개월 안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 2심, 3심이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 안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8년째 수감돼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갱신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매달 연장을 할 수 있고 이걸 무제한으로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지금 8년째 재판에서 결과가 나지 않은 채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사실 최고심에서 또 파기환송이 일어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11년 형량을 다 채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판이 11년까지도 더 지연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1년을 채우면 출소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재판 일정이 있을까요? 재판 일정은 일단 그 변호사가 당연히 이제 최고심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매일 취재를 하면서 제가 뭔가 살인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자문들은 이제 무죄에 대한 취지에 대한 자문들만 나왔고 그래도 이제 계속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된 방송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는데 사실 이제 박종현 씨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목을 만약에 누군가 타살로 인해서 졸랐다. 뭐 그게 재킷이 됐든 팔이 됐든 손이 됐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혀뼈, 설골이 골절되거나 이 목에 이제 근육 출혈이 발생해야 되는데
박 씨의 부인의 목에서는 그런 손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과 일혈점은 있지만 뼈가 골절이 났다거나 근육 출혈이 났다거나 이런 극심한 상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아이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의도에 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부인의 몸에서는 그러한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이 극단적인 선택이냐 타살이냐 하는 부분에서 큰 유의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견을 좀 공통적으로 법의학자들이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취재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기환송이 일어나고 이런 지점대까지는 일본 언론들도 조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냥 억울한 어떤 피고가 나온 것 아닌가, 엔자이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일본 언론들도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보도나 어떤 주목도가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바라는 바는 박종현 씨의 100% 무죄를 주장한다라기보다는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더라.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 언론들도 이 재판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바로 잡혀지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